낙하산을 타고 하늘을 나는 탱크, 미국의 공수 전차 M551 셰리든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후방으로 낙하해 적을 괴롭히는 미국의 공수 전차 M551 셰리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은 한창이었고 전장은 아수라장이죠. 미국의 수뇌부는 확실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적의 후방에 전선을 하나 더 형성하기로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100일 공수사단처럼 미국의 막강한 공수사단들이 적진의 후방으로 날아가는데요. 그럼 적이 신경 써야 할 전선이 이제 2개입니다. 하나의 전선도 감당이 힘든데 2개는 어떨까요? 정말이지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능처럼 보이는 공수부대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화력이 약하다는 것이죠. 후방으로 투입된 공수부대가 적의 전차부대라도 마주한다면 정말 최악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수부대가 전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었으면 게임 참 뭐같이 하네? 라며 최고의 칭찬을 날려주고 나갈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게임처럼 다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아내야 하죠. 이렇게 전차를 공수하면 그 파급력이 엄청날 텐데요. 모든 나라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람도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수십 톤짜리 전차를 떨어뜨리는 것은 말 그대로 상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상상이 미국에겐 현실이 되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공수전차를 계획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사람도 겨우 태우고 공수하던 시기라서 그 무거운 전차를 싣고 나를 기술도 공수시킬 방법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생각한 해결책은 간단했는데요. 바로 전차를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차 중 가장 가벼운 경전차를 공수해보기로 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수송기에 싣는 것까진 해냈지만 낙하산에 매달아 떨어뜨리는 것은 영 무리였습니다. 그저 공수부대가 먼저 적 후방으로 침투한 뒤 후방에 있는 공항을 장악하고 그 다음 수송기에 실려온 전차를 다시 꺼내는 정도가 최대였죠. 하지만 별다른 활약은 하지 못하고 2차 세계대전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공수전차의 로망도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미군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며 공수전차에 대한 열망을 내비쳤는데요. 1956년 미 육군은 공수용 공격 무기체계의 개발을 승인하며 공수부대가 운용할 화력 장비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공수부대가 운용하던 화력 장비는 M56 자주포뿐이었는데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서 공수낙하를 시키거나 헬기로도 견인할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M56 같은 무기가 있다는 것은 전차의 낙하산 공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공수용 공격 무기 체계의 목표를 구체화하게 됩니다. 중전차 이상의 화력을 갖되 중장갑을 제거해 무게를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지만 역시 어려운 사업인 만큼 단번에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공수전차는 전차의 3요소인 장갑과 기동력, 화력을 모두 챙기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개발될 공수전차에 필요한 기술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차기 공수전차 도입 사업이 얼마 뒤 다시 시작되는데요. 1959년에 기갑 정찰과 공수공격 차량 사업이 열리게 됩니다. 당시 미 육군 전차사령부는 전차 중량 10톤, 포탄까진 아니더라도 파편이나 12.7mm 기관총탄까지 막는 방호력, 사거리 2000m를 기본 요구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추가로 대전차 미사일을 달아달라고 요청했죠. 그렇게 새로 공수전차 개발 사업에 불이 붙었고 현재 텍스트룬이라 불리는 캐딜락 게이지가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1960년 미국은 캐딜락 게이지가 개발한 AR-AAV에 XM551 셰리든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1966년엔 X를 떼고 M551이라는 제식 명칭을 부여하게 됩니다. 셰리든은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활약한 북군의 장군 필립 셰리든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개발이 완료될 무렵 미국은 한창 베트남전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미국은 갓 만들어진 셰리든을 베트남으로 가져가게 되죠. M551 셰리든의 활약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제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은 6.3m이며 중량은 15.2톤입니다. 탑승 인원은 전차장, 포수, 탄약수, 조종수까지 총 4명이죠. 최고 속도는 시속 70km이고 주행거리는 560km입니다. 무장으로는 7.62mm 동축 기관총 한정과 12.7mm 중기관총 한정이 부무장으로 달려있고 주무장으로 152mm 주포가 달려있으며 엔진은 300마력의 디젤 엔진을 사용합니다. M551의 가장 큰 특징은 차량이 작고 가벼워 항공
공기로 수송할 수 있으며 공수 낙하까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비행기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미국은 처음부터 차량 무게를 10톤으로 정해두었지만 재원에서 나온 무게는 15.2톤이죠. 원래 셰리든의 경쟁작 중 AAI가 내놓은 설계안은 미국의 요청대로 10톤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셰리든은 5톤이나 더 나갔음에도 압도적인 성능으로 모든 경쟁작을 제쳤습니다. 물론 15톤 정도면 전차치고는 굉장히 가벼운데요. 무게는 좀 늘었지만 도하와 공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거기다 가벼워진 무게 덕에 300마력의 다소 약한 엔진을 사용해도 시속 70km라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동시대 전차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죠. 그런데 셰리든을 이렇게 가볍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장갑을 포기해버립니다. 알루미늄 합금 장갑을 채택해 무게를 줄였고 이마저도 장갑 밀도가 낮아서 방어력이 좀 떨어집니다. 기존의 경전차에 비해 장갑이 강화되긴 했지만 이마저도 기관 총탄의 방어력이 생긴 정도이죠. 대전차 로켓이나 지뢰 등에는 속절없이 당할 테고 적의 전차라도 마주치면 뼈도 못 추리고 당할 것입니다. 방어력은 무게를 줄여야 하니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럼 공격력은 어떨까요? 셰리든은 주포가 일반적인 전차와 조금 다릅니다. 가벼운 무게를 위해 일반적인 주포를 달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적 전차를 한 방에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이 꼭 필요했는데요. 그렇게 152mm 구경의 짧은 포신을 이용했습니다. 이 주포에서 발사하는 포탄이 정말 굉장한데 셰리든이 사용하는 탄은 일반적인 대전차 고폭탄과 막강한 대인 저지력을 자랑하는 캐니스터 탄을 운용합니다. 이 캐니스터 탄 내부에는 탄자가 무려 10,000개나 들어있어서 전차에서 발사되는 샷건인 셈입니다. 또 셰리든에는 엄청난 한방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추가로 요구했던 대전차 미사일로 셰리든에선 MGM-51 쉬레일러라는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1.1m에 중량은 2.7kg, 최대 사거리 3km에 380mm 장갑을 뚫어낼 수 있습니다. 전차를 잡는데 짧은 포신으로 발사하는 포탄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아예 미사일을 사용한 것이죠. 공수전차에 참 잘 어울리는 무장입니다. 그런데 전차가 굉장히 작고 좁다 보니 탄을 장전하고 쏘고 탄피를 배출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아주 힘든데요. 그래서 셰리든은 자동 장전 방식을 채택해 장전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탄피도 포를 발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연소되는 소진 탄피를 채택해서 사격 과정을 간소화했습니다. 그럼 이제 셰리든의 활약을 살펴볼까요? 사실 M551 셰리든은 성공적인 전차는 아니었습니다. 1966년에 미국이 셰리든의 재식화를 결정했지만 문제가 발견되어 실제로 일선에 배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 뒤인 1969년에 처음 배치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미국은 전쟁이 한창이던 베트남에 약 200대의 셰리든을 투입하는데요. 정글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북베트남군에게 산탄포탄은 무시무시한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공수를 위해 장갑을 줄인 점은 셰리든의 엄청난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전차라는 존재는 원래 보병에게 악몽 같은 무기여야 하지만 셰리든은 뭔가 애매했는데요. 강력하긴 하지만 전차라고 부르기엔 좀 약했습니다. 대전차 로켓에 속절없이 당하고 대전차 지뢰도 파괴되기 일쑤였죠. 그래도 베트남전에서 열심히 굴려지다가 이후 파나마 침공에서도 투입되고 미국의 신무기 박람회였던 걸프전에서도 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셰리든의 단점이 드러나는데요.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주포에 상당한 데미지가 가해졌고 이로 인해 주포 끝에 균열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탄피와 화약 찌꺼기가 포신에 남아 폭발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치명적인 결함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죠. 주포와 포탄 결함 정도야 보완할 수 있지만 장갑이 약한 부분은 끝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투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수 과정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하는데요. 낙하산에 매달아 공수 낙하시킨 셰리든이 착지 과정에서 파괴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적어도 투하 방식을 사용하는데 수송기가 착륙하듯이 낮게 날다가 충격 흡수용 알루미늄 판을 깔고 M551을 투하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와 같은 속도로 가던 전차를 갑자기 낙하산으로 떨어뜨리니 전차가 정지하기까지 100m나 필요했는데요. 그럼 공수부대는 전차를 착륙시키기 위해 100m가 넘는 공터를 점령해야 했습니다. 숲길도 아니고 공터를 100m나 점령하는 건 활주로를 점령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이죠. 셰리든은 결국 단점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일선에서 퇴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생산한 셰리든만 1600대에 달했기에
이 애물단지들을 팔아넘길 국가를 모색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게도 접근했지만 베트남에서 물장갑을 옆에서 지켜본 우리나라는 안 돼, 돌아가, 안 바꿔줘 하며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미국은 결국 남은 전차들을 가상의 적군으로 개조한 뒤 훈련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에 마지막 셰리든이 퇴역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미국의 공수 전차 M551 셰리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